안녕하세요. 소명교육개발하는 이해양 실장입니다. 오늘도 중년의 인생의 전환, 중년이라는 인생의 전환기를 좀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또 영상을 찾아뵀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일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인생의 전환기를 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좀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건강과 인격이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기 돌봄에 대한 영역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셨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생활 양식의 측면에서 일과놀이라는 측면으로 좀 중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관계에 대한 패턴들, 이런 측면에서 친밀감과 기여감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중년을 좀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인생 전환기를 어떻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다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년이라는 이 시기에 관계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전환기잖아요. 이제 바뀌는 건데 많은 것이 바뀌지만 그 중에 아주 급격하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청소년 시기에도 관계를 맺고 살고 뭐 그런데 친밀감 누리고 살고 이렇게 사는데 왜 중년 시기에 특별히 관계 이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제 관계의 어떤 패턴이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위 말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제 관계에서 받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죠. 청소년기, 청년기가 주로 그랬습니다. 물론 뭐 봉사도 하고 뭐 친구한테 선물도 하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계 속에서 이제 받아온 거죠. 이런 패턴에서 중년의 시기가 되면 이유가 되면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크게 전환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보일 수 있죠. 뭐 많이 느끼시죠? 저도 느끼고요. 이게 또 중년의 고통 중에 하나죠. 맨날 이제 퍼줘야 되는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거. 또 거기에 중심에는 또 자녀들이 있죠. 언제까지 자녀를 돌봐야 되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저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좀 버거울 때가 있죠. 이게 사실은 관계 속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는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이렇게 돌보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이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아내 혹은 남편분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헌신을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관계가 중심이고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사실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이게 이제 뒤바뀌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려고 행복한 관계를 맺으려고 돈을 버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관계, 즉 가족과의 행복을 이제 희생이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년의 아버지 분들에게 이제 종종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부분이죠. 이제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서, 죄송합니다. 왜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이러면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몰라주냐, 이런 섭섭함이죠. 그래서 중년에 이제 남성 가장분들이 이제 외로움, 섭섭함 이런 정서를 참 많이 서로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고요. 지금 이 영상을 제 아내가 저희 가족이 볼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족이 싫어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좀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어머니는 뭐 다르냐라고 하면 뭐 사실은 뭐 또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니까 이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좋은 대학을 가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시죠. 근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또 이제 푸시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한 이런 것 때문에 대학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이제 생기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어머니의 잔소리에 막 귀를 막고요.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이런 얘기를 어머님들이 들으면 참 억장이 무너진 얘기시죠.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그렇게 헌신한 나 때문에 죽겠다고 하니 아이들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년의 어머니들도 사실 상처를 받습니다. 화가 나 있고요. 물론 이게 이제 그 아버지는 뭐 일을 하고 뭐 어머니는 뭐 살림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성역할에 대한 얘기를 뭐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얘기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계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요 단어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친밀감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그 행복하려고 더 가까이 지내려고 더 잘해주려고 소위 말해 더 친밀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뭐 정보도 찾고 또 아이들한테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고 하는데 이 정작 이 친밀감이라는 것을 관계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년 시기에 사실은 이 친밀감이라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친밀감을 누리지 못할 때 느껴지는 아주 대표적인 정서가 외로움인데 사실 이 외로움이라는 이 단어 중년을 참 잘 설명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100% 외롭지 않고 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원적인 어떤 외로움이라고, 실존적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굳이 일부러 외로움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참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힘든 또 경험이죠. 정서고요.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근데 이제 그 외로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친밀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친밀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인식이 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자주 시간을 보내고 같은 공간에 있고 접촉을 하고 그렇게 가족이 주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친밀해진다라는 좀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친밀감은 관계를 맺는 것 자체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하시지만 또 어머니가 그렇게 또 살림도 하시고 또 뭐 그렇게도 하시지만 아이들과 그냥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친밀감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맺는 양상에 따라서 관계를 맺지만 친밀감이 깊어지는 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외로 친밀감이 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맺는 경우가 하는 거죠. 이거를 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르틴 부보라는 학자의 어떤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해서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나와 너라는 책을 쓴 분이고요. 마르틴 부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시고 20세기 참 중요한 학자 중에 한 분으로 평가받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그 책 제목이 나와 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의 책이 조금 약간 표현이 좀 어려운데 제가 이런 걸 좀 그냥 걸러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한번 근데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분의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근원어는 낱개의 말이 아니고 짝말이다. 근원어의 하나는 나와 너라는 짝말이다.
또 하나의 근원어는 나와 그것이라는 짝말이다. 나 그 자체는 없으며 오직 근원어 나와 너의 나와 근원어 나의 그것에 나가 있을 뿐이다. 들으시면서도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워라고 하실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을 설명하는 말은 이제 그 나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너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홀로 나로서 존재할 수 없고 그렇게 설명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오직 짝말, 그러니까 이제 관계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설명하는 단어는 두 가지다라고 이제 마틴 부버가 얘기하는데, 나와 너와의 관계, 또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저가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 특성, 성격, 취향 이런 것들이 워낙에 타고난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40몇 년 살아오면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라는 개인만으로만 설명이 사실은 안 되고요. 저를 둘러싼 관계, 또 제가 지금까지 맺어왔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이해해야지만 제가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마르틴 부버는 인간은 관계로 설명이 되는데 두 가지 관계가 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있는데 뒤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혹은 대화적 관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비인격적 관계, 비대화적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말만 딱 들으시면 나와 너와의 관계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맺는 관계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무슨 이제 물건, 인간과 물건, 제가 이 볼펜을 지금 들고 있지만 나와 볼펜, 이게 그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그 대상의 특징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계 패턴으로 규정되는 건데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이제 끝나고 왔습니다. 중간고사 치고 왔어요. 다 끝나고 왔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어머니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시험 어땠니? 라는 걸 이제 들어온 아이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시험 어땠냐는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혹시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엄마가 시험 어땠니? 라고 물어볼 때, 엄마가 지금 내가 시험을 치면서 뭘 느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힘든 점이 있었고, 또 어떤 고민이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시험 어땠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제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도 그치, 시험 어땠니? 라는 질문을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지라고 또 많이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대개는 이제 시험 어땠니? 라는 질문은 이렇게 이해하죠. 시험 잘 쳤니? 못 쳤니?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되게 시험 끝나고 엄마가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나 아빠가 시험 어땠어? 라고 하는 질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아이가 시험 잘 쳤니? 못 쳤니? 라고 인식하는 이 관계, 이 대화, 이것을 마르틴 부버가 얘기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 혹은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인간을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대상화시키는 거, 물건 취급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험 치면서 어떤 게 느껴졌고, 뭐가 힘들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어떤 존재, 그 인격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라면 이것은 나와 너와의 어떤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어갈 때 항상 이 두 가지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너와의 관계,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중년의 가장 아버님들이 서운하신 이유가 그거 아니세요? 인격으로 대해주지 않으시니까.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니까. 참 섭섭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 또 내 배우자가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는, 물론 아이들이나 배우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나 역시 상대를 그렇게 대우지 않았나?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이 이제 관계를 맺어갈 때 특별히 가족이라고 봤을 때 뭐 가족 말고도 많이 있지만요. 마틴 부버가 얘기한 나와 너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친밀감을 누리는 관계를 지금 내가 얼마나 맺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변에 있는 특별히 아이들에게 또 사랑하는 배우자 분들에게 이런 인격적인 관계로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준비하고 또 지금 얘기하면서도 좀 마음이 좀 약간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정말 이렇게 깊은 또 어떤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가능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년의 나이라는 게 그런 거 잘 안 물어보시잖아요. 네 마음 어떠니?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 주변에 사실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얼마 버냐, 어디 다니냐, 또 집이 몇 평이냐, 차 뭐 타고 다니냐, 이런 걸로만 막 평가받고 그러지. 그거를 해나가는 과정에 힘들고 또 외롭고 하는 그 마음들을 아무도 안 물어봐줘요. 모든 중년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사실은 그래서 너무 외롭죠. 저도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중년의 시기에는 그런 내 인격과 내 존재에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부부관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주변에 보면 저 역시 사실 엄청 그러면 행복한 부부냐라고 하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싸울 때도 많고요.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 중년의 시기야말로 신혼부부 이럴 때는 서로 좋잖아요. 근데 이제 중년의 시기에는 서로 정말 상대를 좀 긍휼히 여겨주고 상대의 인격을 존재를 바라보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내 편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 자녀들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정말 그게 정말 이렇게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년의 시기에는 내 편이 돼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또 나는 역으로 또 누군가의 그런 편이 돼주고 있는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짠하고 그렇기도 하네요. 저 자신도 좀 짠하기도 하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도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면 좋겠다 라는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가 친밀감에 대한 이제 왜곡된 인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틴 부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친밀감을 이제 만들어가는 방식인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태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냥
관계를 그냥 맺고 있다고만 해서, 물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만 해서 또 인격적인 관계, 친밀감이 깊어지는 관계를 맺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도 노력이 필요하구나. 또 뭔가 조금 더 전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요,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방식, 소위 말해서 이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한 쉽지를 않다라는 거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점검해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익숙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제 대화를 맺을 때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이렇게 맺는 것이 인격적이고 정말 진정한 대화의 관계구나라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실제로 하는 것은 익숙함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있죠. 또 대화 패턴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모국어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못자, 나라국자, 말씀어. 그러니까 엄마의 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접해왔던 언어 방식, 언어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영상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걸 실제적으로 막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기가 좀 어렵고요. 사실 또 이제 대화의 방식으로 하면 또 옆에 분과 함께 그런 것도 점검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요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익숙한 대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내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고 또 관계를 맺는 방식이 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데, 이 점검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것에 좀 귀를 기울이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워낙 익숙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분들에게 좀 조언을 얻어서라도 여러분들의 대화를 맺는 방식들을 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대화를 맺는구나, 대화를 이제 이어가고 관계를 맺는구나라는 걸 좀 점검을 하신다면, 분명히 또 내가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다 이렇게 잘 맺는, 잘 하고 있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또 개선이 필요한 또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훈련이 필요하신 거죠. 이것은 관점이 달라지고 뭔가 생각이 달라지고 뭔가 깨닫는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좀 지속적인, 또 익숙한 대로 해왔기 때문에 또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익숙한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고 또 지속을 해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지속성이 또 중요하겠죠. 훈련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죠. 아침에 8시에 일어나시는 분이 6시에 이제 일어나시기로 이제 결단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몸이, 우리 주인님이 8시에 일어나던 분이 6시에 일어나려고 했으니까, 6시에 일어나는 순간, 새벽 6시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개운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시잖아요. 이제 익숙했던 8시에 일어났던 패턴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나에게 좀 문제를 일으키는 대화 패턴이 있다면, 친밀감을 좀 해치는 대화 방식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훈련하는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연습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습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저희 연구소 세미나 또 오셔서 또 같이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셔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관계에서 친밀감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셨는데, 그래서 한번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중년의 이 시기에 누구와 지금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지, 또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이나 혹은 어떤 대가를 좀 이렇게 감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친밀감이라는 이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중년의 시기에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여름이 되니까요. 저희가 에어컨을 키는데 이 에어컨이 아무래도 조금 목에 어떤 좀 불편한 가래를 끼게 하네요. 이제 좀 기침을 조금 하고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여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친밀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이제 소위 사랑을 누리는 거라면, 기여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랑을 베푸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관계의 관점에서 중년의 시기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제가 있죠. 그게 왜 이제 관계에서 뭔가 받는 것에서 이제 주는 관계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군가에 기여하는 거죠. 이 부분은 심리학자인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이제 이 평생 정체성에 대해서 연구한 분인데, 이분의 연구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많은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인생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중년의 시기에 이제 에릭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깐 그분의 얘기를 좀 연구를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은 중년기에 사람들이 미래 세대를 돌봐야 하는 특유의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한 형태를 띤 생산성의 발달을 인성 발달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오는 미덕이라고 일컬었다. 이는 보통 중년기에 나타나는 후진 양성 욕구로, 인간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인기 이후에 어느 단계부터 자신의 에너지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특히 자식을 포함한 사회의 다음 세대에 쏟는 것, 즉 이들을 돌보며 책임감을 갖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릭슨이 생산성 대 침체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년의 시기를 생산성 대 침체기라고 부르는데, 중년의 이 과제를 잘 수행한 분들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유능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느끼는 것이 침체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성취하는 것보다 이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커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후배들의 이제 또 주변 사람들의 감사를 받는 것이 또 중요해지는 시기죠. 이때 자기가 물려줄 만한 것이 혹은 기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침체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건데요. 이 중년기의 기여감을 느끼냐 느끼지 못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걸 또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 기여감이라고 하면 이게 꼭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손해보는 느낌이 좀 있으잖아요. 내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중년의 시기에, 특별히 중년의 시기는 더 중요한데요. 중년의 시기에 자신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여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중년의 시기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에너지, 내적인 에너지라는 거 하는 게 있죠. 삶의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는 시기입니다. 중년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쌓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요. 왜 예전에는 한 시간이 걸려서 해야 될 일들을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기고 경륜도 생기고 하니까, 또 분별력도 생기고 하니까 한 20분, 10분 이렇게 만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한 3, 40분, 50분 정도의 시간이 남는 것처럼 이제 익숙해지고 또 경륜이 생기면서 이 삶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거든요. 쌓여요. 쌓이는데 이걸 이제 내적으로만 소화를 하기에는 에너지 수준이 그냥 커집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저는 중년인데 지금 거의 소진 상태에 있고 정말 매 순간이 너무 지쳐 있는데 무슨 에너지가 쌓여 있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에너지가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중요한 시기에 힘든 이유가 주로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만을 건사한다라면 뭐 그렇게 힘드십니까?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아시죠?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괜찮구나라는 건 아시는데 중년의 시기가 힘들고 버겁고 소진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퍼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돌보셔야 되죠. 또 뭐 남편분, 또 뭐 아내 돌보셔야 되죠. 또 부모님 또 이렇게 돌보셔야 되죠. 돌볼 사람이 넘쳐요. 주변에도 뭐 또 부하 직원, 또 뭐 주변에 또 후배들 막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에너지가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진이 되는 거죠. 이제 쌓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쌓여 있는 것들을 이제 이게 정체되는 것들, 이제 쌓여 있는 것을 이게 이제 기여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소진이 되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사실 이게 쌓여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왜 이제 나이는 중년의 나이신데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나 뭐 결혼보다도 오히려 이제 뭐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물론 이제 이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이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뭐, 다른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기여하고 헌신하고 자기 누적된 에너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삶이 굉장히 이렇게 정체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뭐 이렇게 좀 막 답답하고요. 또 뭐 뭐랄까 이렇게 하여튼 뭐 좀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 이제 침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년의 시기에는 이제 누군가에게 기여를 한다는 것이 내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보면 왜 이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다가 이제 더 이상 예전만큼의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시기들이 오거든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 뭐 중고등학생이 넘어가고 이러면 점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때는 아이들에게 들어간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또 아이들에게 쏟는 에너지를, 예전에 쏟았던 에너지를 또 여전히 아이들에게 쏟으시지만 또 남는 에너지를 다른 쪽에 이제 쏟는 부분도 필요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시면 이제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아이들은 한 5 정도만 있으면 이제 되는데 어머니는 한 뭐 20 정도 있으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5 정도 주고 15를 다른 쪽으로 주시면 또 이게 굉장히 또 건강하게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이 20을 다 또 아이한테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막 숨이 막히고 엄마 때문에 뭐 죽겠어요, 살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여를 한다는 것은, 기여감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삶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이 기여감을 느낀다는 것은 이제 이후에 인생의 어떤 열매와도 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시게 될 이제 죽음과 유산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열매를 남기고 가는가, 혹은 어떤 열매 맺고 가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년의 시기에 내가 무언가를 막 이렇게 이루고 성취하고, 또 저번 시간에 에릭 프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가 소유하고 이런 걸로만 내 인생을 계속 채워간다면 사실은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굉장히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는 더 그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제 삶의 열매도요,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여하고 있나, 기여해 왔나 라는 걸로 이렇게 빚어져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중년의 시기에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실 때 나는 뭐 하고 살아왔지? 라는 걸 이제 바라보실 때 자꾸 이제 뭐 내가 뭘 성취했나 이런 걸로 좀 보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까 왜 제가 뭐 내 인생 소진되고 너무 지쳐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인생을 너무 이제 내가 이룬 걸로만 좀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룬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이루는 것과 좀 별개로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하는 걸 통해서 중년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년의 삶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세미나에서 만났던 분인데 이분이 본인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이제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쯤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그런 면이 있고요. 이게 삶을 이제 아이들을 바라볼 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안정적이진 않으신가 봐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좀 불안정하신데 계속해서 이제 어떤 불안이 찾아오고 이제 막 그렇게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일에 매달리게 되고 더 막 그쪽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더 없어지고 또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럼 더 이제 서운하고 내가 뭐 누구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라고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여쭤보니까 이분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대요. 그러시네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뭉클한 이제 고백이시죠. 이제 좋은 아빠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거 해주고 싶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하게 해주고 싶고 그렇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이게 힘들다. 내가 참 아이들을 바라보면 좋은 아빠가 못 되는 것 같아. 너무 괴롭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또 이렇게 막 일을 더 달려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뭐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이제 슬퍼지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실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좀 뭐 어렵지만 이제 이분이 좋은 아버지에 대한 이제 그런 경험들, 본인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랑 비슷했대요. 막 이렇게 막 일 열심히 하시고 별로 이렇게 잘 친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러면 선생님은 어릴 때는 아버지와 어떻게 지내길 바라셨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선생님께 좋은 아버지로 생각이 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저랑 시간을 이제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저랑 추억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았겠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러지 못해서 제가 좀 아쉬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그분은 좋은 아버지가, 그분에게 있어서 좋은 아버지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같이 기쁨을 나누고 또 슬픔을 나누고 이런 또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는 이 상이 있었는데 사실은 본인이 익숙한 대로 그냥 이제 일 열심히 해서 자식들 정말 이렇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럼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좀 이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마음이 참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아이들 좋은 학원 보내기 위해서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좋은 아버지가 되지는 못했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아이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4주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 2주차 때 했던 얘기인데, 그 뒤에 3주차, 4주차 하시면서 아이들이랑 그런 시간을 좀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행복해 하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삶에 있어서도요. 그런 이제 경험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좀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성취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관계라는 부분을 참 많이 놓치고 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 역시 사실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저 역시 그렇게 이걸 잘 하고 있지도 못하고 좋은 아빠가 아닐 때도 많은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누리고 또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것들.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고 남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인생도 아니지만, 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주변 또 분들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섬기고 보살피고 하는 것만으로도요, 저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년의 시기를 바라볼 때 조금 더 관계적인 눈으로 좀 중년이라는 이 인생 전환기를 좀 바라보면 중년이 좀 더 풍성해지고, 중년을 좀 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의미 있고 또 그렇게 좀 이게 자랑스럽게 내 인생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또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또 당당하게 정말 이렇게 그래, 나 인생 잘 살고 있어. 내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옆에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잖아. 기여하고 있잖아.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은 인생 전환기, 중년이라는 인생 전환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팁 중에서 관계 패턴 안에서 이제 친밀감과 기여감이라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라짐의 철학이라고 해서 중년의 시기에 정말 또 중요하게 좀 한번 살펴봐야 될 죽음과 또 유산이라는, 뭘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